안녕하세요. 동글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32회 토목 시공기술사 2교시 서술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문제 강평에 앞서서 난이도 체크하면서 전체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교량 하부 구조의 가설 공법에서 거푸집의 종류 및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2번 건설 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지침에 따른 건설 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의 절차와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수관로 공사 시 수행하는 성능 보증 방법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4번 봅니다. 민간 투자 사업의 개요, 필요성, 추진 방식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어서 5번 소일 네일링 공법, 소일 네일링 메서드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마지막 6번 동절기 한중 콘크리트 타설 시 배합 설계 및 시공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이어서는 1번 문제부터 답안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서술 2교시의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량 하부 구조의 가설 공법에서 거푸집의 종류 및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대제목 먼저 보겠습니다. 1번 개요, 2번 교량 하부 구조 가설 공법에서 거푸집의 종류 물어본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페이지 대제목 3번 교량 하부 구조 가설 공법에서 거푸집 시공시 유의사항입니다. 개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교량의 하부 구조는 교대 및 교각의 고체와 기초, 세굴 방지공, 호환 등이 해당된다. 2번 봅니다. 하부 구조 중 교각은 수직 이동 거푸집 공법으로 거푸집을 시공 중 조립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에 양생 후에 해체 순으로 시공한다 라고 개요 적어봤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2번 보시면 거푸집의 종류에 대해서 서술을 할 건데 중제목화해서 교각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각의 피어, 즉 기둥이고요. 가운데 페이지 보시면 2번은 교각의 코핑, 즉 상부 구조물입니다. 피어의 첫 번째 거푸집 종류는 클라이밍 폼이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두 번째는 슬립폼이 대표적으로 해당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거푸집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개요 정도만 써주었습니다. 클라이밍 폼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갱폼의 거푸집 설치를 위한 비계 틀과 기 타설 부위의 마감 작업용 비계를 일체로 조립 제작한 거푸집으로 정의가 되고, 이어서는 구조도 및 특징으로 클라이밍 폼의 구조도와 대표 특징에 대해서 기술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슬립폼입니다. 연속 타설이 가능한 수직 이동 거푸집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줬고요. 클라이밍 폼과 마찬가지로 구조도 및 특징에 대해서 기술해 보았습니다. 구조도는 우측의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특징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단면이 변화 가능하고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는 거푸집입니다. 시공 이음이 미발생하고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으며 콘크리트의 조기 강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콘크리트에 건조 수칙이 발생할 수 있고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밀실성에 대한 우려가 되는 공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피어 공법 3번과 4번을 기술해 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코핑에 대한 거푸집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갱폼이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코핑 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갱폼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벽 등에 사용되는 거푸집으로 대형 패널, 멍에 장선으로 일체화하여 반복 사용이 가능한 거푸집이다 라고 기술해 보았고요. 이어서는 구조도 및 특징으로 해서 대표 구조도와 특징에 대해서 키워드 위주로 기술해 보았습니다. 우측 페이지 코핑 폼도 정의 및 특징에 대해서 기술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거푸집 시공시 유의사항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각의 피어 부분과 교각의 코핑 부분으로 나누어서 유의사항을 기술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피어 부분 보시면 우측에 대표 개요도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려뒀으니까 수험자분들께서는 이 부분 가져가셔서 자기화해서 그림을 하나 완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피어 부분의 거푸집 시공시 유의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는 작업 발판을 설치합니다. 두 번째, 거푸집의 내부 돌출물을 제거하고 세 번째, 형상 및 치수를 균일하게 유지합니다. 네 번째, 강제와 강제 및 접속부는 클램프 등을 통해서 연결합니다. 다섯 번째, 콘크리트 타설 시 변형 방지를 위해서 들림막이 등을 설치합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고소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조치로 안전대, 안전모 등을 착용하고 해체 시도 동일하게 안전조치를 수행합니다. 조립은 조립, 검사, 수정, 고정을 반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교각 코핑 부분에 대해서도 시공시 유의사항 부분을 적어주고 답안을 완성하였습니다. 1번 문제 여기까지 봅니다. 2교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건설 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지침에 따른 건설 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의 절차와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지침 부분은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학습하기도 어렵고 범위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왔을 때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그라 아빠가 이 3페이지는 전체 공개하니까 같이 보면서 앞으로 공부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제목 봅니다. 1번은 개요, 2번은 건설 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의 절차 물어본 첫 번째 문제였고요. 가운데 페이지의 대제목 3번 건설 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항목 물어본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흐름 가져갑니다. 개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 기준,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어서 개요 2번 평가의 절차 보겠습니다. 평가 기관이 평가하여 건설 사업자가 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발주청이 시공평가위원회에 시공평가 자료로 제출하여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의 절차는 이렇게 문구로 하니까 한 번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데 대제목 2번의 내용을 보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개요 3번 평가 항목 중에 첫째, 건설 엔지니어링 부분입니다. 하도급의 거래 공정화 부분, 신인도 평가, 그리고 기술 능력 등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시공평가 부분입니다. 공사 관리, 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 가점 및 감점 항목으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번 절차 부분 보겠습니다. 기술하는 내용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자료를 참고했다라고 먼저 전제를 깔아놓고 플로차트로 기술해 보았습니다. 우선 큰 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청이 평가 대상을 확인하고 발주청이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어서는 발주청이 평가 결과를 관리하는 기관,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게 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어서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우수사업자 등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발주청에서 평가 대상을 확인한 후에 발주청에서 평가를 실시하게 되고 대상 사업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대상 사업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가능합니다. 발주청에서 평가 결과가 완료가 되면은 평가 관리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제출하게 되겠고요.
국토안전관리원은 대상사업자 및 관련 기관에게 종합평가의 자료를 요청하게 되고 대상사업자 및 관련 기관은 요청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되고 이 종합평가 실시는 인터넷 또는 홈페이지 등을 공개하게 됩니다. 이 자료를 넘겨받은 국토교통부는 우수사업자 등을 공개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인터넷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게 됩니다.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대제목 3번 내용, 건설 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 항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제목 1번은 건설 엔지니어링 평가 항목 별표 7에 관한 내용이고요. 우측 페이지 중제목 2번 시공평가 항목 별표 4에 관한 내용입니다. 큰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 엔지니어링 평가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능력 평가, 두 번째는 신인도 평가, 세 번째는 기술 능력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평가 요소 보겠습니다. 경영 능력은 재정 상태를 보게 되고 신인도 평가에서는 건설 엔지니어링 영위기관과 상생 협력 지수, 그리고 우수사업자, 그리고 고용 유지 부분, 부도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고 마지막 기술 능력 평가는 기술 능력 생산 부분에 대해서 세부 평가 요소와 그리고 배점 부분을 감안해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어서 우측 페이지 시공평가 항목 보겠습니다. 중제목 1은 공사관리 65점이고요. 소제목 2번 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 35점이고 가점은 3.5점까지 가능하고 감점은 마이너스 10점까지 가능합니다. 공사관리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품질관리 12점, 두 번째 공정관리는 6점, 세 번째 시공관리는 20점, 네 번째 하도급 관리는 6점, 다섯 번째 안전관리는 15점, 여섯 번째 환경관리는 6점으로 공사관리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 보시면 첫 번째는 시공품질 18점, 두 번째 구조 안정성 13점, 세 번째 창의성 4점으로 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고 가점 부분은 공사 특징, 난이도, 공사비 절감 내용 등을 보고 3.5점까지 가점이 가능하고 감점 부분은 금품이라든지 향응을 제공받은 여부에 따라 마이너스 10점까지 감점이 가능합니다. 서술 2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서술 2교시의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수관로 공사 시 수행하는 성능 보증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대제목 1번 개요, 2번은 하수관로 공사 개요도 및 하수관로의 요구조건 썼고요. 가운데 페이지 3번 하수관로 공사 시 수행하는 성능 보증 방법의 종류, 그리고 우측 페이지 중간쯤 4번 결론으로 흐름 가져갑니다. 개요 1번 보겠습니다. 하수관로 공사는 계획 위치에 심도까지 집안의 터파기, 관로 매설 및 검사, 대매우기 및 다짐의 순서로 진행되며 성능 보증 후 공사를 마무리한다. 개요 2번 하수관로의 성능 보증은 관 자체의 내부 검사, 경사 검사, 수밀 검사 등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개요를 적어봤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2번은 공사 개요도와 하수관로의 요구 조건입니다. 개요도는 대표 개요도와 그리고 공사의 주요 특징 부분들 이렇게 기술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아랫부분 요구 조건 읽어보겠습니다. 외압에 대한 강도를 확보해야 되고 내구성 및 내마모성이 있을 것, 이음부 등의 시공이 용이할 것, 우측 보시면 수밀성과 신축성을 가질 것, 마지막으로 저중량으로 운반 및 설치 공사가 용이할 것, 이렇게 요구 조건에 대해서 써봅니다. 대제목 2번은 어떻게 보면 물어본 문제에 대한 엑스트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제목 3번 성능 보증 방법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하수관 검사, 두 번째는 관 기초 검사, 세 번째는 구배 검사, 네 번째는 접합부 검사, 다섯 번째는 관의 내부 검사, 여섯 번째는 균열 검사,
7번째는 부속품에 대한 점검, 8번째는 대묘기 및 다짐, 필요한 경우 포장 복구에 대한 검사입니다. 하수관 검사부터 보겠습니다. 관의 성능 검사표를 확인하고 원래 관의 형상을 유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사하고 하수관의 균열, 변형,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두 번째, 관 기초검사 보시면 기초 형식에 따른 재료, 두께, 규격 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특히 기초 접지부의 진해력을 검사하는데 현장에서는 PBT 시험 등으로 통해서 검사하게 됩니다. 구배검사 보겠습니다. 구배검사는 오수관로와 하수관로에서 지정하는 유속이 나올 수 있는 구배를 검사하게 되고 이 구배를 유지하는 이유는 관내 침전을 방지하고 관로 손상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접합부 검사에 대한 부분 내용과 개요도 부분 써줬고 관 내부 검사하는 방법, 우측 페이지에 균열 검사하는 방법, 그리고 부속품 점검, 그리고 8번은 대매우기 및 다짐, 그리고 포장 복구에 대한 내용을 기술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결론 부분 봅니다. 하수관로 공사 시 주변 민원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후에 철저한 계획하에 시공하도록 한다. 특히 공사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토록 한다라고 결론 냈고요. 이렇게 3번 문제를 기술해 보았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민간 투자사업의 개요, 필요성, 추진 방식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문제 나왔습니다. 대제목 1번은 물어본 첫 번째, 민간 투자사업의 개요를 바로 썼고요. 두 번째는 민간 투자사업의 필요성, 물어본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을 썼고,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은 민간 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및 방법, 물어본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대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대제목 1번의 개요 부분, 첫 번째 중제목은 개념으로 잡고 두 번째는 개념에서 나오는 사회 기반 시설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개념 부분 보겠습니다.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 등의 사회 기반 시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념 또는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대제목 2번의 민간 투자 사업의 필요성,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민간 투자를 통해 부족한 재정을 보완해 사회 기반 시설을 조기에 확충합니다. 두 번째, 민간의 창의와 경영 기법을 활용해서 공공투자의 효율을 제고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목표 공기를 준수함으로써 사업의 편익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서 필요성 부분, 추가성 부분에 대해서 한 페이지가 가득 차도록 기술합니다. 대제목 3번 내용, 추진 방식과 방법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BTO, Build, Transfer, Operate 이고요. 건설, 이전, 운영으로 구성됩니다. 아랫부분의 두 번째, BTL, Build, Transfer, Lease이고 건설, 이전, 임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측 페이지 중간 부분 BOO이고요. Build, Operate, Own입니다. 건설, 이전, 소유로 구성되고 마지막 부분 네 번째는 BOT, Build, Operate, Transfer로 건설, 운영, 이전으로 구성됩니다. BTO 방식의 첫 번째 추진 방식, 키워드 위주로 정리해주고 두 번째는 방법입니다. 방법을 보시면 이렇게 국가 지자체가 있고 민간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용자를 이렇게 놓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공사가 완료되면 민간 사업자는 국가 및 지자체에게 소유권을 양도합니다. 그러면 국가 및 지자체는 민간 사업자에게 관리 운영권을 줘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료를 수거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 됩니다.
방법 중에 내용 보시면 일반적인 BTO, 도로 및 철도 등은 이제 민간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직접 징수하는 부분이 되겠고, 반면 환경시설 같은 경우는 주무관청이 이용자로부터 사용자를 받아서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어서 BTL 방식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진 방식, 정확하게 기술을 해주고, 두 번째는 방법에 대해서 BTO와 마찬가지로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방법의 요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요 아랫부분 보겠습니다. BTL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써줬는데, 보시면은 BTL 대상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투자비 회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시설, 다음은 사회 편익이 크고 시설의 조기 확충이 시급하나 재정 여건상 투자가 지연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자, 일부 오타가 있는데 요거는 확인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BOO 방식과 BOT 방식에 대해서 정의와 특징 부분을 기술해 줍니다. 지금 서술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결론이 없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기술할 내용이 많아서 거의 3페이지가 이렇게 가득 차는 경우는 결론을 생략해도 되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개요도 쓰지 않고 바로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썼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물어본 게 많고 쓸 내용이 없어서 개요를 생략한 그러한 답안 기술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요와 결론을 안 쓴다고 이거는 뭐 무조건 감점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4번 문제 여기까지 봅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일 네일링 공법의 특성과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어 나왔습니다. 보통 특성 안에 장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따로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대제목과 중제목을 나눠서 쓰는지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2번은 소일 네일링 공법의 특성, 그리고 마지막 우측 페이지 보시면 소일 네일링 공법의 장단점으로 흐름 가져갑니다. 개요 부분 보겠습니다. 소일 네일링 공법은 원 지반의 강도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네일을 설치하며 복합 보강 지반을 형성하여 전단 강도 증대, 발생 변이를 억제해서 지반의 이완을 방지하는 공법이다 라고 기술해 보았습니다. 대제목 2번은 물어본 첫 번째 문제, 특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중제목 1번은 보강공법의 원리로 써봤고요. 가운데 페이지 두 번째는 소일 네일링의 구조도 및 역할, 그리고 세 번째는 소일 네일링과 어스 앵커의 특징을 비교해서 기술해 보았습니다. 보강공법의 원리 첫 번째는 내부 마찰각 증대 이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소국력 증대 이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이론, 겉보기 점착력 증가 이론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은 보강재를 설치함으로써 수평 응력이 감소해서 점착력 CR이 증가하는 그러한 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개요도를 제가 그려보면은, 자, 사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면 내에 한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지점에 작용하는 수직응력, 즉 최대 중력이 되겠고, 수평응력, 시그마 H, 최소 중력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을 이렇게 모아원으로 옮기게 되면 최대 중력 시그마 V와 최소 중력 시그마 1을 직경으로 하는 모아원을 그리게 되고, 이 모아원에 접하는 직선, 이걸 모아 쿨롱의 파괴 포락선이라고 하고, 이 부분의 각도를 내부 마찰각 파이, 그리고 세로 절편을 점착력 C라고 합니다. 이어서 소일 네일링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일 네일링을 이렇게 설치하면은 시그마 V, 즉 수직 응력은 그대로인데 수평 응력은 이렇게 네일에서 변이를 구속하고
내일에서 이렇게 수평응력을 받아주기 때문에 수평응력인 시그마 H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아원으로 보면은 시그마 V는 그대로인데 수평응력인 시그마 H가 작아지기 때문에 모아원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아원에 접하는 파괴 포락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세로 절편 값인 점착력이 이렇게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3번의 이론이 가장 학계에서는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 내용 위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부 마찰각 증대 이론과 구조공력 증대 이론 역시 3번과 같은 방향으로 기술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중제목 두 번째, 소일 네일링의 구조도 및 역할이고, 구조도를 우측에 이렇게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기술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어스앵커와의 특성 비교, 이렇게 표로 비교해 보았는데요. 좌측은 물어본 문제, 소일 네일링과 우측은 비교하는 공법, 어스앵커 공법에 대해서 개념도와 거동 특성, 긴장력, 변이, 벽체, 자유장, 그리고 수량, 간격, 긴장제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개념도에서는 이 변이 형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추가적으로는 토합이 어떠한 상태인지까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일 네일링의 거동 특성 보겠습니다. 긴장력이 없으므로 굴착면측으로 변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주동 토합 상태. 반면 어스앵커는 프리스트레싱에 의한 배면 지반의 변이가 발생되고 수동 토합 상태가 되더라. 자, 이어서 긴장력은 소일 네일링은 없고 어스앵커는 있습니다. 변이는 소일 네일링은 있으나 어스앵커는 거의 없습니다. 이하 벽제 등에 대해서도 비교표를 완성해 봅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 물어본 두 번째 문제죠. 장단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점, 두 번째는 단점이고요. 단점은 이렇게 썼습니다. 장점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장비로 시공하므로 시공성이 양호합니다. 두 번째, 원지방 강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강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세 번째, 좁은 장소나 급경사지 등에도 적용성이 우수합니다. 네 번째, 시공 중에 토질 조건 변화에 대해서 대처가 용이합니다. 다섯 번째, 시공법이 간편하고 시공 시 진동, 소음 등이 작으므로 도심지 공사 또는 근접 시공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굴착 공사 시 가시설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시공의 효율이 높습니다. 일곱 번째, 구조조약으로 유연해서 주변 집안의 수직, 연직 치마에 적응이 가능합니다. 유연하다는 말입니다. 여덟 번째, 지진 및 진동 하중 등에 대해서 타 공법보다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소일 네일링 공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시 마지막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한중 콘크리트 타설 시 배합 설계 및 시공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콘크리트 문제가 나왔는데, 콘크리트 문제는 제가 토목 시공길사를 공부하고 시험에 응시할 때 되도록이면 쓰지 않았던 유형의 문제인데요. 콘크리트는 아무리 잘 써도 합격 점수를 받기가 좀 어렵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서술 같은 부분에서는요. 용어는 가까스로 합격 점수를 받지만 서술은 아무리 잘 써도 받기 어려웠던 그런 문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대제목부터 봅니다. 1번은 개요, 2번은 한중 콘크리트 타설 시 동의 원인, 그리고 3번은 한중 콘크리트 타설 시 주요 시공 계획에 대해서 썼고요. 이어서 4번 한중 콘크리트 타설 시 재료 취급 및 관리, 그리고 5번 한중 콘크리트 타설 시 배합 설계이고요. 이어서 6번은 한중 콘크리트 타설 시 시공 관리, 이어서 7번은 한중 콘크리트 타설 시
양생 보온 계획. 마지막 8번은 한중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공사 관리로 썼습니다. 대제목을 보시면 물어본 배합 설계와 그리고 우측 페이지의 시공 관리. 자,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엑스트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어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연관이 있는 핵심 부분으로 내용을 채워줍니다. 자, 1번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4도씨 이하인 조건에서 타설, 시공하는 콘크리트로서 재료 배합, 설계 및 시공 관리가 중요함. 이렇게 개요를 썼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제목 2번 타설 시 동해의 원인입니다. 첫 번째는 기온 변화, 두 번째는 골재 및 물의 냉각, 세 번째는 양생 불량, 네 번째는 물의 과다 사용으로 동해 원인에 대해서 기술해 보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요 시공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플로차트 식으로 기술해 보았고, 네 번째, 재료 취급 및 관리. 이 부분도 사실 배합 설계 안에다가 이렇게 중제목화해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대제목으로 가져가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5번 배합 설계 부분 보겠습니다. 물 결합 제비는 60% 이하, 단위 수량은 최대한 작게 사용, 3번은 AE제, 감수제 등을 사용, 4번 초기 양생 기간 내에 조기 강도를 확보, 그리고 혼화제를 사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해 보았습니다. 자, 우측 페이지의 시공관리 보겠습니다. 소정원도 유지 부분, 빙설 제거 부분, 레미콘 공장 관리, 동결 지반이 콘크리트 타설 금지 부분, 콘크리트 펌프카 부분에 대해서 상세 내용과 곁들여서 이렇게 차트 형식으로 기술해 보았습니다. 이어서는 대제목 7번 내용, 양생 및 보온 계획이고 적용 가능한 양생 공법과 개요도로 기술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8번 철근 거푸집 공사 관리는 철근과 거푸집으로 나누어서 기술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32회 2교시 서술에 대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